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다. 부모와 형제는 내 팔다리와 같은 수족이라고 했다. 내 여분의 신장 하나로 내 수족인 형제를 살리자는 말이다. 조물주가 두 개를 만들 때는 나름대로 그 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이거늘 왜 멀쩡한 내 신장을 칼로 잘라낸단 말인가. 끊임없이 참으면서 기죽어 살아왔었지만 안 돼. 내 살점만은 안 돼. 내 살점. 김지연. 내가 3년간의 군 복무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집안의 행색은 눈에 띄게 궁핍해져 있었다. 집안의 수입이란 2년 전에 미화 공무원으로 퇴직한 아버지의 연금 80만 원과 담장 모퉁이에 천막과 브로크로 임시 중축한 가게에서의 월세 30만 원 등 100여만 원에 불과한데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둘째 형의 월 치료비가 90만 원 전후로서 살림 형편이 몹시 위태해 있었다. 그나마 분가에 살고 있는 큰형이 짧은 박봉에서도 생활비를 얼마씩 지원하는 형편인데도 밑없는 독에 물 붓기로 그건 모두가 둘째 형의 치료비로 묻혀 들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나이보다 폭삭 늙어배는 아버지는 그 좋아하는 소주 한 잔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는 처지였다. 둘째 형이 혈액투석을 받게 된 것은 1년 전부터라고 했다. 콩팥의 기능이 파괴된 만성 신부전증으로 발병이야 진작부터 했겠지만 본격적인 혈액투석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1년 전이며 그때부터 매달 90여만 원의 치료비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형이 평생토록 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병의 완치를 위해 혈액투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연장을 위한 현상 유지 치료라는 점이었다. 바꿔 말하면 한 달에 12번씩 몸속의 노폐물을 인공신장기에 의해 몸 밖으로 걸러내는 혈액투석을 받지 못하면 형은 몸속에 요독이 가득 차서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가족 간에 연계되는 분명한 진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형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으로 양치는 깊은 주름 속에 마냥 초췌해 있었고 큰형 또한 심히 우울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선병질적인 체형이면서도 수제로 불리울 만큼 유난히 명석하여 양친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둘째 형은 작년 봄에 굴지의 명문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나 취직도 하기 전에 병의 악화로 현재는 무의도식 상태에서 양친에 의지하고 있는 처지였지만 중병에 맞서 있는 당사자인 그는 의외로 긍정적이고 밝았다. 자기 질병이 회복 불가능이 아니라 자기만은 기어이 완치를 볼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투병에 임하고 있었고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능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거침없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편이었다. 자기에게 집중된 가족들의 관심을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헌신적으로 더 적극적이지 못함을 섭섭해하는 투정을 보일 때도 있었다. 나는 형의 이러한 오만스러운 입장을 자주 접하면서 의아해질 때가 많았다. 그러나 형이 돌이킬 수 없는 중병의 환자이고 원래의 이기적인 성품이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헤아림과 함께 비관하고 자학하는 것보다 낫다고 한 양친의 말처럼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형으로 하여 온 가족이 함께 서서히 바닥 없는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동반 피해감은 벗어날 수 없었으며 실제 달리 소강이 없는 앞날의 불안으로 가슴이 그지없이 답답할 뿐이었다. 그랬다. 설령 한 달에 100만 원의 치료비가 10수년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해도 급기야는 작은 집마저 팔고 온 가족이 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이 되고 양친과 큰형과 내가 그로하여
평생 동안 고단한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 해도 둘째 형은 치료를 받으면서 반드시 살아야 했다. 생명은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므로 환자는 첨단의 의료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그 무엇보다 세상에 살아 존재하고픈 인간의 본성적 욕구는 누구의 도움으로든 성취되어져야 한다는 내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인식과 상반된 온 식구가 늪속으로 함께 잠겨드는 눈앞의 현실은 내 가슴을 심히 절망케 했다. 저물 무렵이었다. 나는 침울한 얼굴인 채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저물 여기 어디 나가니? 아버지가 네 큰형을 퇴근 후에 집에 다녀가라고 전화하는 걸 들었다. 가족 회의를 가질 모양이더라만. 50 중반인 당신의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배는 어머니가 주름투성이의 얼굴로 부엌에서 내다보며 말했다. 가족 회의라뇨? 나는 낡은 운동화를 발에 꿰다 말고 낮은 목소리로 반문했다. 그러자 어머니의 시선이 아래로 깔려지며 이어 긴 한숨을 뿜어냈다. 네 둘째 형 때문이 아니겠니? 왜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형은 지금 병원에 투석받으러 갔잖아요. 아버지랑 함께. 곧 돌아올 게다. 글쎄, 나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만. 하지만 어머니는 가족의 소지권을 소상히 알고 있는 듯 어두운 표정이며 깊은 한숨소리가 그것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나는 상근이와의 약속 시간 때문에 집에서 더 머뭇거릴 수가 없었다. 친구하고 약속했어요. 빨리 돌아올게요. 나는 집 밖으로 나서면서 점점 가라앉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둘째 형과 상관된 가족회의라면 결코 반가운 내용이 아닐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집을 팔고 전세 혹은 월세집으로 이사가야 하겠다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양친 중 누군가가 형에게 신장을 하나 떼주어 형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통고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짐작이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지극히 어려운 문제로 좀 더 솔직한 내 심정으로는 불가한 일이었다. 집은 작고 낡았지만 증조부 때부터 물려져 온 조부와 부친과 형들과 또한 내가 태어난 태생옥이고 더불어 우리 집안 피부치들의 영혼이 묻혀있는 곳으로 가능하면 후손들의 손으로 영구히 보존되었으면 해서이고 신장 이식 수술권은 더더구나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론 우선 신장 이식 수술의 성공률이 100% 높지 못하고 또한 그것 자체도 완치를 위한 치료법이 아니라 그 분야의 유일한 수술요법일 뿐이며 수술이 성공한다 쳐도 평생 동안 거부반응 억제제를 먹어야 하는 힘든 치료가 따르기 때문이었다. 물론 수술이 성공했을 경우는 주 3회씩 혈액 투석을 받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투석 때마다 경험하는 생명의 불안의식을 자주 느끼지 않아도 되는 이점은 있었다. 그러나 결코 완치가 아닌 그만한 정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 건강한 장기를 생으로 떼어내야 하고 엄청난 수술비를 지불해야 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사실이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형으로 인해 몸이 허약한 양친 중 누군가가 어떤 강변으로도 유익하다고 볼 수 없는 장기절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형만의 부모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억울하고 수천만 원대 수술비로 인해 가족들이 몸담을 집은커녕 끼니조차 연명기 어려운 비참한 상황으로 휘말려들 눈앞의 현실이 답답했던 것이다. 그러나 둘째 형은 엄청난 희생을 깐 수술이 거부 반응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생긴다 쳐도 다시 혈액 투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식 수술을 소원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은 또다시 당연히 그를 도와야 하겠지만
그러나 실제 혈액 투석비 공급만도 헉헉대는 지방골이 아니던가. 우선 형으로 인해 내 발등에도 당장 뜨거운 불덩이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제대 후 3개월 양친으로부터 버스값 한 입도 받아본 적 없었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술을 사는 친구들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보다 더 화급한 일은 오는 학기의 복학에 따른 등록금 마련 문제였다. 그러나 양친에게 있어 내 복학 문제는 조금 더 화급한 현실이 아닌 듯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나는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입장이었다. 이날 고등학교 동창인 상근이를 만나는 일도 실은 등록금을 융통할 건 때문이다. 야, 여기다. 카페 세실은 자욱한 담배 연기와 꽉 찬 사람들의 소요로 흡사 시장 바닥 같았다. 눈앞을 막는 뿌연 연기와 코 속으로 왈칵 몰려드는 매연으로 홀 입구 쪽에서 얼굴을 찌푸리고 섰는데 구석자리에서 상근이의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우선 그의 밝고 큰 음성을 속으로 반가워하며 서둘러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야, 됐어. 내일부터 나오래. 상근이의 활기찬 음성에서 미리 감지한 내 예감이 적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삼촌이 너를 잘 알잖아. 아주 흔쾌하게 오케이 했어. 내일 밤부터 나와서 일하라는 거야. 시간당 4,000원인데 너는 5,000원 쳐주겠다고 했어. 정말? 잘 됐구나. 나는 상근이의 손을 움켜잡았다. 그리고 재빠른 머리 회전을 했다. 매일 밤 평균 5시간씩 뛰면 월 75만 원. 3개월 정도면 한 학기 등록금과 책값을 마련하는데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등록 마감은 2달밖에 기한이 없지만 상근의 삼촌에게 일당을 미리 값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었다. 너 쓸개 빼놓고 일해야 한다. 취객들 술심부름 너처럼 뼈다귀 센 친구는 견뎌내기 힘들 거란 말이다. 상근은 내가 술집 종업원 노릇을 제대로 해낼 것인지 걱정인 모양이었다. 내가 밤 시간제로 일하기로 한 곳이 바로 그의 막내 삼촌이 경영하는 무교동의 대형 극장식 술집이기 때문이었다. 너 배부른 걱정하는구나. 그런 문제는 절대 염려 놓으라고. 삼촌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다오. 나 돈 벌면 은혜 갚아드린다고. 자식. 사실 술집, 음식점, 백화점 할 것 없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대학생은 지천이었고 빈자리는 흔치 않았다. 상근의 삼촌이 나를 위해 빈자리를 만들고 더구나 다른 종업원들보다 우대해주겠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상근의 집을 드나들며 삼촌, 삼촌 따르는 나를 유난히 좋아했던 각별한 정의 표시였다. 나는 실로 오랜만에 시름만으로 저려지던 가슴에 숨통 구멍이 하나 뚫린 것 같은 기분을 맛보았다. 안도감과 함께 뻐근한 감동까지 일었다. 실제 제대 후 3개월여간 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 뛰었고 공사장에도 수차례 나가보았지만 그나마 자리가 없어 방황했던 것이다. 상근이 축하 소주를 사겠다는 호의를 다음으로 미루고 일어섰다. 애쓴 친구에게 커피 한 잔 마음 놓고 사줄 수 없는 당장의 내 호주머니 처지가 딱해서보다 가족 회의가 있다던 어머니의 어두운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었다. 내가 다시 집의 대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가족들은 모두 돌아와 이미 안방에 모여 있었다. 가족들이라야 양친과 분가에 살고 있는 큰형과 환자인 둘째 형, 그리고 나를 포함하여 5사람이었지만 둘째 형은 불참이었다. 그는 자기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듯 이날따라 볼륨을 높여 안방에까지 소리가 전해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의 불참과 TV의 유난스러운 소음이 바로 가족 모임의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듯 느껴져서 가슴이 무거워졌다. 방 안은 매캐한 담배 용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야기가 진행 중이었던 듯
아랫목에 자리한 아버지의 낯빛은 진통하다 못해 사뭇 일그러진 채 줄담배를 태우고 있었고 그냥은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저녁밥을 어찌 했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속이 좋지 않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담배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 그들 앞에 가만히 앉았다. 둘째 형이 조작하는 TV의 소음이 열려진 방문 사이로 좀 더 크게 흘러들었다. 방문을 꼭 닫아라. 아버지가 말했다. 연기가 너무 찼어요. 아버지는 더 말없이 꽁초를 제 떠리에 비벼껐다. 그러고도 잠시 시선을 아래로 깐 채 침묵을 지켰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내 예상을 더욱 굳히는 것으로 가슴을 치물게 했지만 정작 아버지가 엮어나가는 말은 내 짐작 이상의 내용이었다. 이 큰형에게는 이미 말했다. 너도 짐작했을 게다만 너의 둘째형 신장 이식건 때문이다. 네 큰형이나 너에게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다만 네 어머니와 내가 병원에 가서 너의 둘째형 신장과의 적합 여부 검사를 받아보았었다. 그런데 나는 혈액형은 동일한데 나이가 많고 무엇보다 혈압이 높아서 부적격하고 네 어머니는 둘째와 혈액형은 달라도 O형이라 둘 수는 있지만 허약한 데다 신장염 증상이 있어서 두 사람 모두 안 된다는 판단을 하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는 다시 담배를 더듬어 불을 붙였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이을 것인가는 자명했다. 나는 심장이 가라앉는 적잖은 충격으로 다음 말을 막듯이 고개를 쳐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형에게 신장이식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야 당연한 것 아니냐. 현재로선 가장 최선의 치료 방법인데. 수술이 100%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수술 후에도 거부 반응 억제하는 약을 평생 복용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신장은 어디서 구할 것이며 막대한 수술비는 무엇으로 충당하려고요? 내 음성은 놀라움으로 격양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과 의논하는 것 아니냐? 신장은 부모 형제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네 어머니와 나는 부적격하고 그러니 줄 사람은 너희 둘밖에 더 있겠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 몸속에는 2개의 신장이 있고 정상인은 1개만 있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 하니 우리들의 분신인 네 형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신장 하나는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다. 하지만 아버지, 수술이 성공한다 쳐도 그 병이 완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태와 크게 다를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치나 거의 다름없다고 하더라. 자기 신장이 아니니 불편이야 따르겠지만 정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우리들의 빗줄인 네 형을 살리자꾸나. 부모와 형제는 내 팔다리와 같은 수족이라고 했다. 아니할 말로 너희 둘 중 누가 그런 병에 걸려더라도 결과는 이렇듯 우리의 핏줄들이 살려내야 하는 것이다. 너희 둘 중에 누구 신장이든 둘째와 적합만 하면 이식 수술을 하자꾸나. 내 여분의 신장 하나로 내 수족인 형제를 살리자는 말이다. 수술비는 이 집을 우선 은행에 저당 잡혀 대부를 받아볼까 한다만 여의치 않으면 팔아야 되겠지. 집을 파신다고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아버지, 이 집을 파신다고요?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다. 긴 말 더 필요 없다. 의사의 말은 내일이라도 적합 여부 검사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네 너는 내일 시간이 어떠냐? 막내와 함께 병원을 가보도록 해라. 아니, 아버지. 아버지는 사뭇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했다. 삼형제 중 막내인 내가 원래 말이 많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끝까지 따지려 드는 성품인 줄 아버지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으나 문제 나름이지 이런 일방적인 처사는 있을 수 없다는 저항이 완강하게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나 역시 문제 나름으로 나는 아버지에게 흥분된 내 속심중을 있는 그대로 토해낼 수가 없었다. 너무도 의외의 일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해도 그리고 본성적으로 천부당 만부당한 요구들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반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뒷머리를 쳤던 것이다. 나는 끝없이 치닫는 흥분과 턱에 닿는 호흡을 가라앉히려고 고개를 외로 꼬고 가슴을 벌름거렸다. 내일 아범 시간이 어떤지 내가 묻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큰형을 향해 재우쳐 물었다. 큰형은 무엇인가에 넋을 뺏긴 듯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흠칫 놀라며 상체를 추슬렀다. 시간이 여의치 않은데요. 그럼 그 다음날로 너희 둘과 나도 함께 병원으로 가보도록 하자. 하루라도 서두르는 것이 수술 결과도 좋아진다. 그럼 밤도 늦어지는데 아범은 가보도록 해라. 아이들이 기다리겠구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의 할 말이 없다는 듯 그 자리에 누울 차비를 했다. 어머니가 베개를 내려 아버지의 머리 밑에 받쳐주고 형은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녕히 주무세요. 가보겠습니다. 오냐. 큰형이 방문을 열자 TV의 소음이 기다리고나 있었던 듯 왈칵 쏟아져 들었다. 큰형과 나는 반사적으로 동시에 이마살을 찌푸렸다가 곧 다시 표정을 바꾸었다. 큰형은 마루에서 봉당으로 내려서려다 말고 둘째 형의 방문을 향해 아버지가 주무시니 볼륨을 낮추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대문 밖 골목 속으로 사라져갔다. 나는 큰형을 배웅한 후에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아버지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냥 내 골방으로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무엇인가 속절없이 무너져 붕괴되는 듯한 암담한 절망감에 뒤웅박질 치는 내 심장과 머리를 우선 먼저 다스려야 할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다. 하긴 내가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어도 아버지는 잠을 빙자로 나를 더 상대해주지 않았을 것이지만 나는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처럼 곱게 내 방으로 들어간 것이다. 방 안에 불을 켜지 않았다. 방바닥에 그냥 사지를 펼치고 늘어져 버렸다. 고개를 흔들었다. 진실로 형이 내 수족 중에 한 가닥이라 해도 내 생내장 하나를 잘라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싫었다. 양친 중에 어느 누군가가 신장을 떼준다 해도 늙은 부모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사실만으로도 결사코 반대할 작정이었는데 하물며 나의 콩팥이라니 맙소사. 신장 한 개만으로도 살아가는 데 지장 없다고는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그 하나가 다치거나 병들지 말라는 보장이 있단 말인가. 조물주가 두 개를 만들 때는 나름대로 그 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이거늘 왜 멀쩡한 내 신장을 칼로 잘라낸단 말인가. 싫다. 25해 지금까지 형들의 혼옷, 형들의 혼책, 무엇이든 똑똑하고 병약한 둘째형 우선에 물린 인생을 나는 당연한 것으로 체념하며 살아왔고 형을 위해 싸워주고 굶어주고 빼앗겨주고 참 끊임없이 참으면서 기죽어 살아왔었지만 안 돼. 내 살점만은 안 돼. 나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며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쏟아지는 절망감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큰형에겐 실로 죄스런 생각이었지만 우리 삼형제 중에 큰형의 혈액형과 둘째형의 혈액형이 아버지의 것인 B형으로 동일했고 나는 어머니의 혈액형을 받은 O형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O형은 O형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혈액형을 도와줄 수 있는 성질이 있었지만 정밀한 적합 여부 검사에서는 동일한 B형보다 성능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심층 바닥에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큰형은 삼남매의 어린 자식과 철을 거느린 가장이었고 또한 우리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으로서 효용가치면으로 따진다면 나보다는 월등 소중한 입장일 수 있었다. 소중한 입장이란 그에게 짐지워진 의무와 책임감이 나보다는 더 무겁다는 뜻으로서 신체의 안팎이 건강해야 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처지였다. 그런데 큰형에 대한 나의 이런저런 우려는
다음 날 즉각 현실로 나타났다. 형수가 청백한 얼굴인 채 젖먹이를 얻고 집으로 달려와선 양친 앞에 울며 불며 형이 신장을 떼낼 수 없는 이유들을 호소했던 것이다. 형이 밤마다 유난히 식은땀을 흘리고 빈혈도 잦은 허약 체질이라는 점과 뿐만 아니라 형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요즘 운영난을 이유로 인사 파동이 일고 있고 형도 그 대상에 올려져 있다는 말을 했다. 다행히 회사에 다시 남아있게 되어도 벽지의 시골 출장소로 좌천될 것이 10중 8구인 처지인데 이런 차제에 신장을 떼낸다는 일은 아범에게 너무 가혹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했다. 올망졸망한 어린 손자들의 앞날을 생각해 주시고 허약한 아범의 몸을 걱정해 주셔야 한다면서 굳이 아범의 신장이 필요하다면 혈액형은 다르지만 행여 조직이 비슷할 수도 있으니 자기가 한번 검사를 받아보겠다고도 했다. 양치는 땅이 꺼지는 한숨만 내쉴 뿐 아무 말이 없었고 형수는 간간히 흐느끼는 음성을 추스르며 양친을 설득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방문 밖에서 형수의 소리를 엿듣다가 내 골방으로 들어가 이불 속으로 얼굴을 쑤셔박았다. 참으로 참담한 기분이었던 것이다. 형에게 가졌던 일말의 기대치가 일시에 무너지고 내가 신장을 잘라내야 할 퍼센티지가 이제 99% 확실해졌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나는 전신을 뒤틀며 괴로워했다. 차라리 둘째 형을 위한 내 헌신적인 행위로 신장이식 수술을 긍정하고 그것을 미화시키려는 방향으로 생각을 돌려보려고도 했다. 아버지의 역설처럼 내 여분의 장기 하나로 내 수족과 다름없는 형제의 삶을 보다 더 연장시킬 수 있다면 사내로서 한번 해볼 만한 진정 숭고하고 멋진 일이 아니겠는가로 마음을 모두어 보려고 했다. 그러나 내 장기는 잉여로 비축된 여분의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서 필히 필요한 제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 소중한 내 장기가 형의 몸속에 제대로 심겨져 형도 장기도 함께 살 수 있을 것인지 대개 그러하듯 거부 반응으로 내 신장만 끝내 죽고 말 것인지 그런 모든 걱정 등이 목에 가시처럼 걸려들었다. 형에게 있어 신장 이식은 완벽한 치료법이 아니라 성공했을 경우라도 지금의 혈액 투석보다는 좀 더 편한 삶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 어찌 보면 일종의 시험적 시도라는 느낌도 배제하기 어려운 처지인데 그런 정도의 효과에 비해 신장 이식 수술은 너무 많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안고 불로 뛰어드는 형상이라는 근본적 거부 심정이 심층 저변에 끈끈이처럼 들러붙어 끝내 쓰러지지 않았다. 나는 내 행위에 성스러운 의미를 심어보려 하던 거치장스러운 노력을 거두어 버렸다. 싫었다. 내 멀쩡한 뱃속 장기를 이기로 똘똘 뭉쳐진 둘째 형을 위해 떼어낸다는 사실은 본성적으로 싫었다. 상대가 누구이든 어느 누구도 내 몸에 감히 손댈 수 없다는 절대적인 강박증 상태로 나는 점점 심하게 경직되어져 갔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적나라한 속 심중은 내 뼛속 살속 머릿속으로만 끓을 뿐 입 밖으로 쉽사리 뱉어지지 않았다. 차마 뱉어내지 못했다. 양친의 간절한 영혼 때문에서뿐 아니라 상대가 내 형제라는 그가 남이 아닌 내 핏줄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천륜의 고리가 내 혼신에 깊이 박혀 오도가도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우애며 윤리 따위의 원천적 고리들이 내 몸뚱이 곳곳에 쇠고리로 걸려져 나를 가슴 타는 벙어리가 되게 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적합 검사를 받으라는 날짜에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 출장이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출장권이 급작스럽게 생겨서인지 형수가 애소하며 붙잡거나 그냥 자신의 검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였건 그냥은 그날 병원에 갈 수 없다는 연락을 집으로 해왔었고 아버지는 언제 병원에 갈 수 있느냐고 묻는 대신 출장에서 언제 돌아오느냐고 확인했으며 그냥은 4, 5일 후가 될 거라고 했다. 아버지는 그냥과의 통화를 끝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한숨 한 번을 길게 내뿜었다. 나는 마침 전화기 옆에 있었으므로 내용을 알게 되었지만 역시 아버지처럼 어떤 반응도 보일 수가 없었다. 어차피 큰형이 형수의 호소처럼 여러 면으로 어렵다면 너 혼자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하는 말을 양치는 나에게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또한 당신도 그런 내용의 말을 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렇게 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병원에 가는 일은 다시 대여세가 지난 이후에 그냥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로 묵약되어졌다. 놀라운 것은 소문이었다. 우리 형제가 둘째 형을 위해 신장을 떼낼 것이라는 비약된 소문이 이웃과 친척 간에 흘렀던 모양이었다. 골목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감동의 시선을 거침없이 보내오는가 하면 친척들이 전화도 걸어왔다. 그러나 이들의 격려나 칭찬 따위가 나에게는 또 다른 무서운 새갈쿠리로 내 몸속에 깊숙이 후벼들고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당숙부나 고모, 이모들은 우리 형제의 살을 나누는 우애가 신문에 공개될 미담이라고 떠벌리면서 그럼 그렇고 말고 그래서 부모 형제는 서로 간에 내 몸뚱이 내 팔다리지 그럼 그래야 되고 말고 하면서 지극히 당연한 도리인 양 내 상처난 가슴에 뜨거운 난자질을 더해댔다. 나는 그런 편치 못한 와중에서도 밤마다 상근이 삼촌의 업소에 나가 일을 했다. 둘째 형의 병치료 외에는 달리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양친에게 내 복학 문제를 꺼내어 더 짐을 얹어줄 수가 없다는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끝내 무관심한 양친의 태도가 섭섭한 심정임은 숨길 수가 없었다. 하긴 양친이 관심을 보인다 해도 알다시피 네 형 치료비만으로도 빚을 내거나 집을 팔아야 될 판인데 복학은 몇 년 미루도록 하라 하고 말할 것임이 뻔했었다. 나는 숫제 침묵으로 시종키로 하고 밤마다 약속이 있어 외출하듯 업소에 출근했다. 나흘째 되는 늦은 밤이었다. 그날은 마침 대문 열쇠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 월담을 하고 입주할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둘째 형이 잠자지 않았던 듯 대문을 열어주었다. 밤마다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냐고 물었다. 나는 알 것 없다고 간단히 반응하곤 내 방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형을 향해 돌아섰다. 형도 뭔가 수입이 될 만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소?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가게나 기술직으로 자영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그런 것이 여의치 않다면 시간제로 아이들 과외 수업을 해줘도 되고 나는 환자야. 안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의사는 요독 상태가 아니면 어느 부위가 집중적으로 아픈 것이 아니므로 투석을 받으면서 정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던걸. 의욕상실이 되어 움직이지 않고 절대 안정만 취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때 형? 이거저거 머리 아프면 운동삼아 밤 업소에 나가서 한두 시간 종업원 일 좀 해보지 않겠소? 의향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일하는 곳의 사장님께 부탁해 볼 테니까. 형이 그 눈을 벌려뜨면서 말을 자치듯 팍 낮추었다. 네가 천한 술집 종업 노릇을 한단 말이냐? 세상에,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줄 몰랐구나. 형의 억양이 갑자기 낮아진다 싶을 때부터 의아로웠던 나는 그가 정작 울먹이며 하는 말에
그만 어안이 벙벙해졌다. 아니, 형. 그러나 나의 말은 그가 있는 다음 이야기로 삼켜지고 말았다. 더더구나. 네가 나에게 신장을 주기로 했다는 말도 들었다.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너는 잘 모를 게다. 당연한 형제간의 도리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형제가 좋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네 신장으로 내 병이 한결 가벼워진다면 그건 정말 감동일 게다. 소설 속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는 세상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도 있을 게다. 수술 때까지 몸을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신장이 고단해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나는 시종 입술을 벌들인 채 형의 말을 들었다. 어떻게 응수해 주어야 상처 주지 않고 철저하게 경직된 그의 병적인 이기심을 깨뜨려 줄 수 있을 것인지 얼른 판단이 서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다. 형, 나는 아직 신장 적합 여부 검사도 받아보지 않았어. 형과 내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소설 속의 주인공이니 꿈이니 하지 마. 마치 형은 낭만으로 병을 앓고 있는 것 같군. 피차간에 소중한 생명이 상간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곳이 나중에 덜 절망할 수도 있을 거야. 근영이 출장해서 돌아왔다더군. 내일 너와 함께 적합 검사를 받겠다나 봐. 우리는 한 뿌리 한 나무의 기준까지이며 핏줄들인데 검사 결과가 틀릴 리가 없잖아. 둘째 형의 말은 새로운 소식이었다. 큰형이 출장에서 돌아왔고 드디어 다음 날은 병원에 가야 할 모양이었다. 둘째 형은 흡사 약이라도 올리듯 창백한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며 그 말을 끝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음 날 아버지와 함께 둘째 형의 치료병원인 Q대학병원으로 갔다. 검사실 대합실에서 큰형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으므로 우리 부자는 수속을 미룬 채 일단 검사실 편으로 먼저 가보았다. 약속 시간 10분 전이어서인지 형은 나와 있지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아 큰형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설 때부터 줄곧 손끝에서 놓지 않던 줄담배 깨위를 공동 휴지통에 비벼 끄곤 깊숙이 팔짱을 끼며 등받이에 상체를 기댔다. 그러곤 눈을 감았다. 나는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섬세하게 감지하면서도 무반응의 상태를 지속했다. 우리 부자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아침녘인 당장의 10시가 가깝도록 대화를 나누지 않았었고 그렇다고 특별히 불안한 일은 없었다. 피차가 가벼운 기분일 수 없었지만 누구도 자신의 의중을 말로써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나는 세 손가락 모두를 앓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우울한 침묵 속에서도 헤아리고는 있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서 20분이 지나도록 큰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서서히 가슴에 환계증이 생기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차 안에서 불현듯 떠올려 본 예감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쥐어드는 긴장감과 함께 심장의 박동수도 고조시켰다. 아버지는 다시 줄담배를 태우기 시작하면서 복도를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표현하기 쉽지 않은 복잡한 일렁거림이 아버지의 얼굴에 짙게 깔려져 있음도 볼 수 있었다. 그때였다. 우리 부자 앞에 형수가 젖먹이 조카를 업고 주춤주춤 다가선 것은 우리는 동시에 눈들 곳을 몰라 하는 형수를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아버님. 그이가 아침에 빈혈을 일으키고 코피를 쏟고 해서요. 집에 누워있게 했어요. 형수는 더 긴 말을 하지 않고 눈길을 아래로 떨구었다. 마치 큰 잘못을 저질러 죄송스럽다는 표정이면서도 그러나 일면 그냥의 신장은 절대로 떼내게 할 수 없다는 결연의 빛으로 다져져 있는 것도 같았다.
나는 끝내 전신으로 엄습하는 허탈감과 당혹감으로 잠시 눈을 감았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곤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냥의 비열함이 바위덩이로 뭉쳐져 눈앞으로 둥실둥실 떠오르면서 역겨움이 울컥 치솟았다. 아버지, 더 기다릴 것 없어요. 저 혼자 검사를 받겠습니다. 큰형은 출장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실 여부는 고사하고 결과는 나를 분노케 했다. 큰형의 입장을 백분 이해 동정하면서도 그동안의 모든 태도가 그들 부부의 의도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라 판단되었고 나만 놀림을 당한 기분임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도련님. 아버지, 어서요. 나는 어깨를 신경질적으로 흔들어 형수의 말을 무시한 채 그들을 앞질러 성큼성큼 검사실로 들어갔다. 자포자기적인 기분에서 의사의 지시대로 각종 검사들을 받았다. 흥분과 분노로 마치 술에 마취된 사람처럼 얼굴을 붉게 달아오르고 심장은 쉼 없이 컹컹 뛰어 안정상태가 유지되지 않았으나 자폭하는 심정으로 돌아쳤다. 의사가 그런 나를 눈여겨보는 듯 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양친도 큰형 부부도 둘째 형도 한결같이 사냥터의 몰입꾼들로 클로즈업 되어졌고 나는 궁지에 몰린 산토끼 신세로 속이 드글드글 끓었다. 가족들 모두에 대한 야속스러움과 원망과 증오심으로 입술은 한 일자로 굳게 악물리어지고 거칠은 콧숨이 쉴 새 없이 내뿜어졌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의사가 그렇게 물어보는 듯 싶었다. 천만에요. 나는 비정상적일 만큼 큰 소리로 대답했다. 이어 불안하다니요. 죽기 아니면 살기겠지요. 검사 결과가 100% 맞아들면 내 신장을 2개 모두 통째로 2개 다 잘라주라고요. 그래서 내 형을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살려주고 차라리 내가 그로해서 병들거나 죽게 내버려두란 말이에요. 라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악다구니를 그러나 내뱉지는 않았다. 의사는 핏발선 내 눈속을 천짝할 듯 짧게 응시하면서도 더 묻지를 않았다. 제방검사를 모두 끝냈다. 내가 무슨 종류의 검사에 접하고 있는지 제대로 헤아릴 여유가 없이 마치 구름 위를 둥둥 부여하는 것 같은 흥분된 기혈 상태로 제어를 비롯한 제반 검사를 모두 끝낸 것이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타난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밤업소에서 맥주병을 나르고 술탁을 치우다가 취객들이 남겨둔 술들을 주둥이째로 둘러 마시면서 취해 휘청거렸다. 억만금보다 더 소중한 내 인생이며 내 청춘이 왜 이토록 삭막하고 우울해야 되며 나 아닌 타인을 위해 내가 왜 도리 없이 멀쩡한 내 살점을 칼질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슴을 갈기갈기 뜻깊은 억분으로 내심 발광을 했다. 그러나 지중에서도 한 가닥 빗살 같은 희망은 갖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 내 안팎으로 깨어진 수많은 쇠고리들을 깡그리 털어 흩날리고 내 신장을 줄 수 없다고 폭탄처럼 터뜨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온통 내가 둘째 형을 살린다는 비약된 이야기로 흥미진진 입맛을 다시면서 나를 떠밀고 있고 보담도 내가 차마 같은 씨돌 한 자궁 속의 핏줄을 내 한쪽 가지를 칼로 무 자르듯 외면해 버릴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였다. 일주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나는 퀭하게 꺼진 충혈된 눈을 시려하며 아버지에게 콧뚜레에 꿰이듯 병실 검사실로 결과를 듣기 위해 갔다. 내 몰골은 지난 대여섯 동안에 불명과 결식과 연달은 과음으로 얼이 빠진 다른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나는 흡사 염라대왕 앞에 생전의 죄가를 판결받으러 온 죄인처럼
의사 앞에 고개를 빠뜨리고 앉아 있었다. 각종 검사를 받을 때에 서슬 푸르던 기와 분노와 흥분은 간데없고 여름 햇살에 흐늘흐늘 시들어진 배춧잎처럼 소금 맞은 지렁이처럼 꼬부라져 있었다. 의사가 그런 내 몰골을 응시하고 있음을 느꼈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적합 여부 결과야 어차피 개 찰떡처럼 맞을 수밖에 없는 것. 새삼, 새치 혀끝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가슴으로 내까리며 나는 진작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 학생과 환자는 맞지 않습니다. 학생의 혈액형이 O형이라 B형인 환자에게 줄 수는 있지만 조직과 기타의 적성이 판이합니다. 더욱이 이 학생은 심한 정신적인 우울증과 고혈압의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의 신장은 떼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의사의 음성임에 틀림없는 소리가 기다린 창칼이 되어 내 귀 속 가슴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왔다. 나는 의사의 말을 슬로우 비디오를 보듯 반복하여 새김질하면서도 조금씩 기진해 들어갔다. 온몸의 힘살이 귀신이 되어 소리 없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극악의 허탈감 속에서도 나는 의사가 나를 위해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오로지 느낌일 뿐이지만 의사의 수차례 거듭된 조용한 시선에서 나는 그 느낌을 확신했다. 의사가 진실을... 나는 입술 끝으로 움직거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의사의 가슴 안에서 평화로운 모습인 채 혼절에 들어갔다.